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태국을 떠나고 그들이 남긴 인프라가 방치되면서 방콕의 도시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축 건물들의 균열 끊어지는 통신망, 멈춰선 대중교통.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태국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값싼 대안을 선택하며 최고의 동반자를 외면했습니다. 태국이 놓친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수잉입니다. 중국 출신이고 현재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인프라 컨설팅 기업 아시아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34살이 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네요.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태국 정부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그날 말입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제 조국 중국 기업의 것, 다른 하나는 제 한국인 남편이 속한 기업의 제안서였죠. 비용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측 제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남편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잉, 정말 괜찮을까? 우리 제안서의 기술적 안정성이 훨씬 뛰어난데. 남편의 말에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건넸습니다. 사업이란 게 그렇지 않아?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법이잖아. 그날 저녁, 저희 방콕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곧 변화할 거라고요. 새로운 도로, 신도시 설계, 통신망 구축까지.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조국의 기술력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도 느꼈죠. 하지만 남편의 우려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 기술이라면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할 텐데.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으로 들렸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순수한 기술적 진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죠. 중국에서 기술자들과 장비들이 속속 도착했고 방콕 외곽의 공사 현장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오가며 진척 상황을 점검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4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어요. 새로 포장한 도로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를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새 건축물은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커져갔어요. 신축 건물 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통신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운되곤 했습니다. 이게 다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쓰지 않은 탓이야.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태국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며 불만을 표출했죠.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내부 문서 하나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원래 태국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을 생각이었더군요. 그런데 막판에 중국 측의 로비로 거래가 뒤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 아니 제 조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따낸 거였죠.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민수는 제가 괜히 마음 아파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다정한 미소로 저를 안아줄 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어요. 이번에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항의였습니다.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었죠.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불만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조국 사람들의 행동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문화적 충돌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중국인 노동자들은
태국 전통시장 인근에서 공공화장실을 무시한 채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며 꽁초를 아무데나 버렸죠. 심지어 공원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투척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들을 목격할 때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수치심과 혼란을 느꼈어요. 한 번은 한 태국 상인이 저에게 다가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전에 여기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항상 정중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사실 한국 관광객들과 기술자들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그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제 남편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집에 돌아온 저는 민수에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민수야, 솔직히 내 동포들이 부끄러워. 너희 한국인들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인,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차이야.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지.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될수록 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질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기술의 민낯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태국 사람들은 저희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균열이 생긴 도로의 사진, 흔들리는 건물의 동영상, 끊어진 통신망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 차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재앙은 하루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새로 개장한 복합 쇼핑몰의 외벽이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고 태국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어요. 중국 기술로 지은 건물, 개장 일주일 만에 붕괴 이런 헤드라인이 온라인을 장식했죠.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우연히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문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태국 정부 고위층과 중국 대사관 측의 비밀거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는 노동 착취, 마약 자금 세탁 루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저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닌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것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조국, 제 회사,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일해왔을까?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었을까? 민수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나 큰일을 알게 됐어.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오늘 발견한 문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서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죠. 이 안에 한국 기술로 설계된 태국 신도시 대안안이 들어있어. 단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적 없는 버전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기술의 진가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태국의 상황이 제 마음을 찢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수의 USB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준비했던 태국 신도시 계획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아니라 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융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였습니다. 곳곳에 태국 전통 양식을 존중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고 더불어 환경 보호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죠. 왜 이런 완벽한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을까?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용 때문이라고 했잖아. 우리 계획은 초기 비용이 더 들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 정부의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고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한 동료가 핸드폰을 내밀었죠. 외신들이 일제히 태국, 중국 기술 대실패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럽과 미국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우린 처음부터 한국 기술과 계약했다며 자국 인프라 확장에 한국 기업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아봤던 겁니다. 오직 태국만이 그것을 놓친 셈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태국 정부 관계자와의 긴급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말했죠.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넘어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속한 회사, 제 조국과 연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로부터 몇 주 후 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측의 품질 보증과 보상을 요구했고 중국 정부는 태국 측의 유지관리 부실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제인프라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이었죠. 저는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까? 아니면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컨퍼런스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인프라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 임원들도 있었고, 물론 중국과 한국의 대표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숫자가 아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첫 마디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용 효율성만을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실리보다 진심을 믿고 실적보다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 중국 기술의 실패와 한국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태국이 놓친 기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객석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기업의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국과 일할 준비는 돼 있다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유럽 기업의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마도 좋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사에서 저를 즉시 소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 커리어의 끝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본사에서의 회의는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해고되었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회사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 양심을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진실만을 따르면 됐죠.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의 질문에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해고됐어. 하지만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항상 존경하는 이유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죠. 민수는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뭔가 해보는 게 어때? 한국과 중국의 좋은 점을 모두 살린 새로운 프로젝트 말이야. 그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NGO를 설립해 한국, 중국, 태국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술 윤리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계획이었어요. 이름은 한중 태국기술윤리연구소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신념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선 태국 정부에 연락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응했어요. 아마도 그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미팅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경제력, 그리고 태국의 문화적 지혜를 결합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제 말을 경청했고 결국 우리의 NGO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한중 태국기술윤리연구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세 나라의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죠. 특히 태국의 신도시 재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와 저는 이제 연구소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태국이 놓친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것, 깨달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썼죠. 중국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 위대함이 사람을 잊기도 해요. 한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사람을 남기죠. 태국은 가장 소중한 걸 놓쳤지만 이제 그것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고 철학이었습니다. 제 회고록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읽히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방콕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중국, 한국, 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태국이 놓친 것은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국은 그것을 알아보고 중국과 한국의 좋은 점을 모두 취하는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세계는 조용히 그 차이를 지켜보았고 이제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자 참여자로서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영국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로 뒤덮여버린 걸까요? 한 교수는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해 학교에서 내쫓을 위기까지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학생들이 생기고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듣지 못한다면 학교 수업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시위 행렬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영국의 명문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윈터스예요. 올해 19살이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신입생이에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옥스브리지 출신이고 영국 상류층에 속해 있어요. 아빠는 옥스포드 경제학과 교수이시고 엄마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세요. 고모는 옥스포드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평범한 영국 상류층 아가씨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가족들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남다른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윈체스터에 있는 우리 집 다락방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여행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가 6살이었는데 그때부터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셨대요. 일기장에는 신비로운 동양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과 문학, 예술을 배우며 자랐어요. 매주 수요일에는 피아노 레슨, 목요일에는 바이올린 레슨, 금요일에는 발레 수업. 주말마다 템즈강 근처에서 열리는 티파티에 참석해야 했고 항상 등을 꼿꼿이 펴고 우아하게 행동해야 했죠. 레이첼, 숙녀다운 태도를 잊지 말아요.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반항심이 있었어요. 밤늦게 몰래 유튜브로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작은 일탈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죠. 한국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인트 폴스 걸스 스쿨을 다닐 때는 제 취미를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베르사체를 입고 샤넬 백을 메고 다니면서 주말에 어떤 파티에 갈지, 어떤 귀족 청년을 만날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한국어 독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지원 시즌이 다가왔을 때 아빠는 제가 당연히 일본어를 전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레이첼, 일본은 아시아의 진주야. 오랜 전통과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지. 게다가 경제대국이기도 하잖니. 내가 만약 동양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일본어가 최선의 선택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고모도 일본어과는 취업률도 높고 학문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어. 특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일본이 이미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잖니. 라며 일본어 전공을 강력히 추천하셨죠. 심지어 제 방에 겐지 이야기 영역본부터 무라카미 하루키의 전집까지 사다 놓으셨어요. 하지만 케임브리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동아시아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어 수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넘쳐났거든요. 심지어 성적 우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킹스 칼리지의 수석 입학생도 있었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도 있었죠. 오리엔테이션 날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들은 대화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학생은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과학적으로 만드신 문자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은 한국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게 정말 독특해.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보편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밤마다 기숙사방에서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중세 고딕 건축 양식의 첨탑들을 바라보며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죠.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진정한 열정을 따르고 싶었죠. 방 한켠에는 아빠가 사주신 일본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노트북에는 이미 한국어 학습 사이트들이 즐겨찾기 되어 있었죠. 매일 밤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잠들곤 했어요.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게 정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국의 다른 친구들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언어도 배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국어는 성조도 복잡하고 문자 체계도 너무 난해했거든요. 게다가 태국의 문화 산업은 한국에 비해 현대성이나 세계화 측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아빠한테 말씀드렸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미쳤구나.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면 모를까 전공으로 삼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친구들은 모두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는데 너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거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한숨만 깊이 쉬셨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선택은 확고했어요. 첫 수업부터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게다가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도 정말 쉬웠어요. 태국어처럼 복잡한 자판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제 기숙사방 책상에는 이제 한국어 교재들이 가득해요.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가 붙어 있고 그 옆으로는 한국의 궁궐 사진들도 붙여놓았어요. 특히 경복궁 사진 앞에서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웃기죠?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강의실에 도착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수업을 기다리는 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특히 우리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국의 문화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인들이 정의랑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영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가끔 고모님 말씀이 떠올라요. 동양학을 하려면 일본어가 최고야. 노벨 문학상도 받았잖니? 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상을 받았다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 문화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잖아요. 요즘은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인데 그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특히 한국의 식사 예절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는 영국의 전통적인 매너와도 통하는 면이 있어서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그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고 격려해주죠. 레이첼,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반면에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제 룸메이트 올리비아는 처음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힘든 언어를 왜 배우려고 하니? 차라리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왕실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동아시아의 문자였어요. 거기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코너를 보면서 올리비아가 이제 내가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빠의 친구분이신 옥스포드 대학 교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전공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흥미로운 선택이구나. 요즘 한국이 세계 문화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니 내 선택이 앞을 내다본 거였나 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빠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영국 상류층 아가씨의 우아한 영어 발음과 한국어의 경쾌한 억양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걸 들으면 웃음이 나요. 가끔은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신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좀 얕잡아봤던 게 사실이에요. 문화적 깊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수업의 첫 번째 과제는 한글 창제 과정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세종대왕께서 문자가 없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부하면서는 그 과학적인 원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소리를 내는 원리를 설명한 부분은 마치 현대 언어학 논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일본어과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자를 외우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글의 과학성이 더욱 돋보였어요.
너희는 발음만 보고도 글자를 쓸 수 있다고. 부럽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죠. 심지어 중국어과 학생들도 한글의 체계성에 감탄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강점이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게 너무 쉽고 직관적이었거든요. 반면에 일본어나 중국어는 입력 방식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태국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자판이 너무 복잡해서 태국 친구들도 입력하는데 애를 먹는 걸 봤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어에 대한 제 열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를 배우면서는 정말 매료됐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뉘앙스들을 한국어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매주 한국 문화 수업도 해주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시대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에 대해 배웠을 때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된 거잖아요.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레이첼, 내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때면 정말 기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 연습을 하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숙사 룸메이트들은 제가 새벽마다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는 걸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저와 함께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었는데 영국 학생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외국 음식을 즐기는 건 처음 본다며 다들 놀라워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세계관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만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와 혁신적인 면모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우리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심지어 1등까지 했답니다. 상장을 받아들고 있는데 문득 아빠가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창 밖으로 보이는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제가 배우고 있는 현대적인 한국어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처럼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특히 기쁜 건 최근에 한국 문학 수업에서 현대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를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느낌이 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원어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매일 밤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케임브리지의 밤하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비록 아직도 가족들의 완벽한 이해를 받지는 못했지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집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였죠. 레이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들르렴. 가족들과 할 이야기가 있어. 라는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가족회의가 열릴 거라는 걸요. 윈체스터에 있는 저희 집은 19세기에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이에요. 대대로 법조인과 의사, 교수들을 배출한 명문가의 위엄이 느껴지는 곳이죠. 현관 앞 벽에 걸린 가계도만 봐도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주말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은 항상 격식을 차려야 했고 예의 바른 대화와 품위 있는 태도가 요구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아빠, 엄마, 고모, 심지어 옥스포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작은아버지까지. 마치 법정의 선거 같은 기분이었죠. 레이첼, 내 미래를 위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는 것이 얼마나 비전통적이고 위험한 선택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문에서 동양어를 전공한 사람은
내 고모뿐이야. 그것도 일본어였지. 라며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죠.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어릴 때부터 너의 바이올린 연주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단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나와 함께 연주하는 게 내 꿈이었잖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고모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동양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하지만 하필 한국어라니. 일본에는 노벨상 작가가 여럿이나 있는데 한국은 뭐가 있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문학상이 그 나라 문화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요. 라고요. 작은아버지는 경제학자다운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어요. 한국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미래를 거는 게 과연 현명할까?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인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점점 더 답답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에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시스템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나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증명해보렴. 이번 학기 성적이 우수하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주마.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제 옛날 방에서 잠을 청하면서 생각했어요. 벽에 걸린 바흐와 모차르트의 초상화들 사이로 몰래 숨겨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어쩌면 현대 영국 젊은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케임브리지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영국의 시골 풍경을 보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발음 연습을 하고 수업 전에는 도서관에서 문법을 공부했죠. 수업이 끝나면 한국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회화 연습을 했고요. 주말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 문화적 코드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영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 노력을 눈여겨보시던 교수님께서는 어느 날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레이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궁금하구나. 단순히 가족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 라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성장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한영 번역 프로젝트에 추천해 주신 거예요. 영국 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한국문화재 특별전의 도록을 번역하는 작업이었죠. 비록 제 실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참여했어요. 번역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한국어와 영어는 단순히 다른 언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높임말은 단순한 존댓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예의와 배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한복 입어보기, 한식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됐죠. 특히 한식을 배우면서는 영국 요리와는 전혀 다른 철학을 발견했어요. 음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부담감도 커졌어요. 아빠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지칠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케임브리지의 첨탑들이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룸메이트 올리비아는
이제 저의 가장 큰 응원군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봐. 라며 격려해주곤 하죠. 심지어 자기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끔은 제 책상 앞에 붙여둔 세종대왕님 초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한글을 만드신 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제 마음을 다잡곤 한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영국 상류층 아가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좋아요. 때로는 격식과 예절을 벗어나는 게 성장에 필요한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다는 거예요. 제 성적이 동아시아학과 전체 수석을 차지했고 덕분에 교환학생 자리를 얻게 된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체 수석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걸 알고 있단다. 약속대로 내 선택을 존중해주마.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엄마와 내가 내 서울 생활을 도와주고 싶구나. 기숙사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마. 처음으로 가족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은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저는 한국 생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도 깊이 공부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공항부터 남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휴식 공간, 문화체험관까지.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기숙사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룸메이트는 민지라는 친구였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민지는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레이첼, 너의 한국어 발음이 정말 예쁘다. 라는 첫마디에 마음이 확 열렸죠. 한국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나고 활기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 노트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 수다 떠는 친구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업도 케임브리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룹 프로젝트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팀워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안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진다는 걸 배웠죠.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기숙사 방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들과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한국에서 사온 문학책들이 가득하죠.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집은 제 손때가 묻어 닳아버렸어요.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학과 교수님을 찾아뵌 거예요. 교수님, 제가 꿈을 찾았어요. 케임브리지 최초의 한국학 여성 교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은 환히 웃으시며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단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변화는 단순히 진로 결정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서적 깊이와 문화적 이해는 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한국문화원에서 영국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말 가족 모임에서 이제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가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가족들도 이제는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특히 아빠가 이런 맛은 처음이구나.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게 음식만은 아니겠지?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이올린을 놓은 걸 많이 서운해했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에 더 큰 음악을 찾은 것 같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고모는 여전히 가끔 일본어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농담처럼 들려요. 오히려 고모가 제 한국어 실력을 이용해서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를 물어보실 때면 우리는 함께 웃곤 한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제가 시작한 케임브리지 한국학 연구회예요. 처음에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식 학술 동아리로 인정받았어요. 매주 모여서 한국의 역사, 문화, 현대 사회에 대해 토론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서울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제가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대사라고 부르며 응원해주죠. 레이첼, 내가 있어서 영국에서도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져.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학 석사 과정에 진학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잘하고 있어. 한국어로, 영어로 번갈아가며요. 두 언어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처럼 저의 정체성도 더욱 풍부해진 것 같아요. 윈체스터의 우리 집 서재에는 여전히 일본어 교재들이 꽂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옆에 한국어 책들도 당당히 자리 잡았죠.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처럼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의 기대나 전통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